네. 우리 1교시에는 이제 모자보건 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 지표들을 쭉 살펴봤고요. 교재에서 조금 분모를 몇 개 수정해야 되는 게 있었었죠. 그 수정하시면서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모자보건 중에서 모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 보도록 하죠. 모성건강관리 볼 거고요. 모성건강관리 끝나고 우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먼저 모성건강관리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모성을 광의로 볼 수도 있고 협의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광의로 보자면은 가임 여성 전체, 협의로 보자면 임신분만 산역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를 협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모성건강관리 사업할 때 광의를 대상으로 한다면 혼전관리부터 들어갈 거고, 만약에 협의를 대상으로 한다, 산전관리부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혼전관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대상을 광의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임신하기 전부터 관리하는 거잖아요. 광의를 대상으로 할 때 사업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협의를 대상으로 한다면 첫 단계가 산전관리입니다. 그러면은 혼전관리 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혼전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모성이 건강하고 또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목적 내용 읽어보시고, 건강관리도 이것도 읽어보시는데 그 건강관리 내용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가지만 보자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은 결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핵 유병률이 OECD 국가에서 사실은 1위입니다. 그래서 결핵 유병률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임신하게 되면은 결핵 감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핵이 있다면 우리가 임신하기 전에, 결혼 전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성병 검사 이런 거 들어가죠. 왜냐하면 성병 중에서 매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신 초반에 태반 감염되기 때문에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고 유산조산 사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확인해서 치료할 부분은 치료해야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하선염을 앓았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불임증이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가능한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리고 그 임신 전 관리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매독 검사 같은 거 좀 전에도 얘기했죠. 임시 초기에 감염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바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풍진도 만약에 임신 초기에 감염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태반 감염되면서 기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풍진의 예방접종이 안 돼 있다면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형 간염 같은 것도 태반 감염되는 거로 알려져 있고 모유수로도 전달되는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형 간염이 있다면 이것도 반드시 치료하거나 아니면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예방접종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전관리나 임신관리에서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거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그 엑스레이라던가 매독검사라던가 풍진이라던가 비형간염 이런 것들이 특히 모성뿐만이 아니라 태아 건강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관리해줘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전관리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보성 사업 대상을 협의로 보자면 사업의 첫 단계가 산전관리라고 볼 수 있죠. 임신하면서부터 관리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전관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산전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예요. 아예 예방관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합병증이 있다 그러면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산전관리의 목적은 우리가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예방하지 못했다면 조기 발견해서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산욕기 회복을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전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산전합병증을 우리가 임신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진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건강진단 실시 기준이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하는 거하고 실제 병원에서 관리하는 횟수가 좀 다르죠. 우리가 병원에서 관리하는 횟수가 권장하는 횟수라고 본다면 우리가 모자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거는 모자보건소 안에 모자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횟수, 즉 법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우리가 대체로 뭘 적용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한 기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권장하는 횟수는 이거보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모자보건법에는 건강진단 실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임신에서 7개월까지는 7개월까지는 2달에 한 번이에요. 우리가 병원에서는 권장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예, 2달에 한 번.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 8, 9개월에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우리가 한 달에 2번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달, 10달째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자면 2주에 한 번입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매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장하는 횟수하고 모자보건 횟수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진단 횟수 약간 다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모자보건법 횟수는 어렵지만 그래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정관리로 임신 초기, 중기, 말기에 선하는데 우리 초기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가 임신전관리, 혼전관리에서도 봤듯이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는 질병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신 초기의 검사 중에서 소변, 그 다음에 혈압, 체중, 요거는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임신 중독증, 임성 고혈압이 있는가 없는가, 오는가 안 오는가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특히 잘 알아주시고, 우리가 임신 중독증의 증상으로 뭐 단백뇨라던가 또 고혈압이라던가 부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3가지 검사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 임신성 당뇨, 또 임신 중독증, 그다음에 풍진 감염 여부, 매독 검사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풍진 매독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은 기형의 위험이 있다던가 사산 유산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반드시 검사해야 되는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나머지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학적으로 특히 의의가 있는 검사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중기 말기는 여러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만 관리로 가도록 하죠. 우리가 분만에서도 특히 병원 분만을 권장해야 되는 경우 있죠. 안전하게 분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건소라던가 가정에서 우리가 분만을 권장하지 할 수 없고 안전 분만을 위한 병원 분만을 권장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특히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던 대상자라도 병원에 의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뢰해야 되는 대상은 일단 초산부, 우리가 경산부보다는 초산부가 위험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고령 임산부. 여러분들 여기 교재에 고령 임산부 30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죠. 요즘은 다 고령 임산부예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최근에는 35세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의 고령이라던가 그 다음에 경산부 중에서 분만 횟수가 많은 사람도 위험 요인이에요. 우리가 많이 나오면 안전하게 분만할 것 같지만 분만 횟수가 많은 것도 위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회라고 해도 되고 3회라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다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고 상가적 합병증을 갖고 있다던가 이미 사산이나 신생아 사망을 경험한 임산부라던가 임부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안전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으로 의뢰하는 게 적절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로 쭉 넘어가시냐면 이제 산육기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산육기 관리. 여러분들 산육기라는 것이 분만을 하고 나서 임신 전 상태로 자궁이 회복되는 기간을 산육기라고 그러죠. 초산부는 6주, 경산부는 8주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는 것. 그러면은 요 산후에 우리가 어떤 섭생과 보건교육이 필요하냐? 뭐 이 부분도 출제 빈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영양 공급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임신 시보다 영양 권장량이 다 높겠죠.
근데 뭐는 예외냐면 지방은 예외입니다. 지방 예외다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어느 정도 더 추가하는 게 적절하냐. 여러분들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 그 권장량이 비임신보다 높다는 것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요.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방은 예외입니다. 소화 기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은 건 제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어느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가. 우리 교재 500kcal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권장량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임신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비임신 시에 비해서 추가가 없어요. 0kcal 0이고요. 그 다음에 중반기 같은 경우가 중반기가 비임신 시에 비해서 추가로 340입니다. 340. 후반기가 지금 450으로 돼 있어요. 450. 그 다음에 수유부에 대한 권장량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전적으로 모유에 의존하지만도 않고 또 대부분 수유를 안 하는 여성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수유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오늘날에 와서는 예전에는 수유부에 수유하는 여성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야기됐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영양 과잉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500kcal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요 권장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320입니다. 지금 현재로 비임신 시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영양 권장량을 보자면은 임신 후반기가 가장 많죠. 그 다음이 그 다음이 수유부, 전반기 이런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이 부분이라고 보여요. 수유부. 그래서 요거는 성인병과도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 그래서 교재를 약간 수정해 주시고요. 그 밖에 우리가 쭉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가족 계획은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죠. 가족 계획은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자연 피임 효과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가족 계획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비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배란 사이클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분만 직후부터 계획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계획은 수유부냐 비수유부냐에 따라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 번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한 번만 쭉 보시기 바라요.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고위험 임산부 관리로 이제 넘어갑니다. 고위험 임산부 관리. 여러분들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할 때 모든 임산부에게 똑같이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다 높이려면 뭐 인적 제한도 제한돼 있고 예산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이려면은 똑같이 분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위험 임산부 우리 가려낼 때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위험 임산부를 우리가 분류하는가. 보건소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교재 보시면은 경제적 수준도 관계가 있어요. 대체로 통계를 내보면 경제 수준이 낮은 층에서 위험성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낮거나 많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유전적인, 여러분들 가족력 중에서 유전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족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분만 경험이 많거나 첫 번째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상과적 합병증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과거에 유산의 경험이라던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의 출생한 몸무게가 미수가거나 과수가. 여러분들 미수가에 대한 기준이 2.5였었고, 과수가에 대한 기준이 4.5였었잖아요. 미수가나 과수가를 낳았던 경험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을, 위험 대상자를 가릴 수 있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기준 중에서 우리가 보건소마다 몇 가지를 이렇게 채택을 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를 집중 관리하는 사업을 우리가 고위험 임산부 관리라고 그러는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임산부 관리할 때 임산부를 산전에 잘 관리해서 모성 사망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모성 사망의 원인은 어떤가? 우리가 모성 사망의 3대 원인 해서 놨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통계치 발표할 때마다 사실은 3대 원인이 늘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가 2012년도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 우리 3대 원인뿐만 아니라 모성 사망 순위를 쭉 보자면은 우리 모성 사망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요거는 발표할 때마다 늘 똑같진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근 자료가 2012년도예요. 2012년도 통계치인데 1위가 뭐로 조사됐냐면 우리가 산과적 색전증이에요. 색전증. 그래서 지금 현재 모성 사망 1위가 뭐냐? 색전증입니다. 여러분들 임신분만 산욕으로 인해서 오는 색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임신분만 산욕으로 인한 출혈인데 그 중에서도 분만 후 출혈이 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분만 후 출혈 이렇게 놔도 되고 상과적 출혈 이렇게 놔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출혈로 인한 사망이 2위. 그 다음에 3위가 분만력 이상이에요. 분만에 이상이 있을 때, 이럴 때 오는 거로 알려져 있고, 4위가 임신 중독증. 여러분들 임신 중독증이라고도 하고,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5위가 유산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 외에는 기타로 그냥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모성 사망 원인 순위를 어느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 뭐냐?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가 지금 현재 모성 사망 3대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의 3대 원인은 요거는 지금 통계하고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의 통계를 반영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모성 사망 3대 원인이 요건데 우리가 지금도 문제로는 우리가 주로 뭐가 나오냐면 얘가 많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예, 임신중독증.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도 하고 임신중독증 이거 소개하고 있죠. 한번 보자면 임신성 고혈압은 유산사산 조산의 주요 원인이다. 우리가 임신소모라고 그래요. 임신소모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 증상.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3대 징후가 있어요. 여러분들 몇 대 징후 이렇게 나오면은 조기 발견하기 위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3대 징후가 부종이 있고 고혈압, 단백뇨 이게 3대 주요 증상 또는 조기 발견할 수 있는 3대 증상이에요. 여러분들 부종이 오는지 안 오는지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데 체중이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체중 측정할 거고 그다음에 고혈압은 혈압 측정할 거 아니겠어요? 고혈압의 기준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140에 90 이상. 그다음에 단백뇨, 소변 검사했을 때 단백뇨 검출되는 것, 이것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3대 증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임신성 고혈압이 왜 오는가? 원인을 봤더니 사실은 원인 불명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인 불명은 보건학적으로 큰 의의가 없죠. 우리가 중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려진 원인 중에서는 영양결핍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양 섭취 중에서도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으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이라던가 뭐 염분이라던가 뭐 이런 것만 섭취를 했다. 쉽게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의 알려진 원인, 우리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는 영양결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 알아두셔야 되고 산욕열은 그냥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혈 해서 나는데 여러분들 출혈 중에서도 모성 사망의 원인이 되려면은 임신분만 산욕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예,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거나 분만시 출혈이 있거나 산후에 출혈이 있거나 그래야지 모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통계 내본 바로는 분만하고 나서 출혈, 즉 산후 출혈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2위를 차지했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임신 중독증하고 출혈에 대해서 이제 소개했고요. 요거는 순위 정도, 나머지는 순위가 어느 정도 해당되는구나 정도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 모성 사망 원인에서 우리는 문제를 준비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원인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임신성 고혈압 또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임신 기간 어느 기간에도 다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발생하는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 특히 말기에 후기에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성 고혈압의 증상, 우리 앞에서 보니까 조기 발견하기 위한 3대 증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혈압, 소변, 부종 있다고 그랬죠. 우리 혈압은 140에 90 이상, 단백뇨 소변 검사했을 때 단백뇨가 나타나는데 단백뇨 나타난다던가 부종, 전신에 있을 수도 있고 손가락 안검 부종 뭐 이런 부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종으로 인한 체중 증가가 있겠죠. 그래서 요 3대 증상, 3대 검사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그 기준치에 따라서 우리가 3단계로 나누죠. 경한 자간전증, 우리가 자간전증, 경한, 그다음에 심한 자간전증, 그다음에 자간증, 경련이 오면은 자간증 이라고 그러는 거죠.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은 간호중재, 우리가 이 임신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관리가 필요하냐는 거죠. 간호중재 부분 보시면은 이 중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자세하게 나온 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통원시의 간호, 우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으로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운동을 권장하기보다 활동 제한입니다. 임신중독증 같은 경우에는 안정이 필요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보다 안정을 권장한다는 것 이거 알아주시고 그다음 쭉 내려오면은 식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임신성 고혈압의 알려진 원인 중에 하나가 영양결핍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양결핍 중에서도 그 양질의 단백질이라던가 비타민, 그 다음에 염분은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탄수화물이나 염분은 많이 섭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이는 단백질은 높게, 비타민도 높게, 염분은 낮춰서, 탄수화물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우리가 권장하는 식이에요. 여기 통원시의 간호, 식이 정도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당뇨병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당뇨병. 여러분들 당뇨병은 임신부에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당뇨병이라는 것이 우리 당뇨병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으로 당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당이 칼로리를 써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소변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나갈 때 고농도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량도 많아지고 당분도 많이 배출되고 당분이 다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공복감을 느끼죠.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질병이 우리 당뇨병인데 당뇨는 우리가 선천적으로 오는 게 1형인 거예요. 1형 당뇨가 있고요. 1형. 요거는 우리 어렸을 때 주로 나타나겠죠. 선천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오는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가 있어요. 2형 당뇨. 요거는 후천적으로 오는데 대다수가 비만 때문에 오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이 오면은 인슐린에 대한 내성, 저항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당뇨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비만 때문에 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으로 인해서 오는 게 임신형 당뇨인 거예요.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모성보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뇨 중에서도 물론 임신부가 1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요거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임신성 당뇨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임신 시 임신 당뇨 같은 경우 당뇨의 진단 기준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준치를 넘으면은 임상 당뇨로 진단하냐면 여러분들 1시간 내성 검사가 있고 3시간 당내성 검사, 3시간 당내성 검사 보세요. 포도당 음료, 우리가 당을 경구로 100g 섭취했을 때 우리가 공복 시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이렇게 혈당을 측정하는데요. 이 중에서 기준치가 2개 이상 기준치 이상이 되면 임상 당뇨를 진단합니다. 근데 공복 시 여기 105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최근 기준은 95를 적용하고 있어요. 95 이상일 때. 그 다음에 1시간은 교재에 19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180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80 이상일 때. 그 다음에 2시간은 교재에
165로 나와 있잖아요. 165에서 155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155, 3시간은 145에서 14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재고 3시간 당내성 검사에 대한 기준은 조금 조정을 해서요. 95, 180, 155, 140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임신성 당뇨에 걸렸다. 우리가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뇨기계 감염이 흔하게 일어나고, 그다음 임성 고혈압을, 그러니까 임성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임성 당뇨가 오면은 임성 고혈압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거대화로 인한 난산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는 어떤가? 우리가 태아는 체중이 4.5kg 이상 거대화로 분만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대화도 관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거죠. 결국은 임성 당뇨가 모성 건강과 우리 신생아 건강에 다 해롭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더라는 거죠. 특히 태아 같은 경우에는 거대화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분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태아나 모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다더라. 간호중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임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양 섭취가 단백질이라던가 비타민은 높게, 염분이나 탄수화물은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당뇨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에 대한 섭취가 약간은 제한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임신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수유부에 대한 영양 권장량이 있었잖아요. 이거보다 좀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탄수화물 전혀 섭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은 50에서 60%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요거보단 좀 적게, 그죠? 적게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것도 간호중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뤄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가 이 부분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임신 소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임신 소모. 우리가 구체적으로 임신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가다 나오는 게 요 모성사망 원인 나오고요. 이 중에서 특히 얘에 대한 얘기가 출제가 한 몇 번 있었어요. 사실 임신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출제가 됐던 적이 딱히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 진단 기준이라던가 관리 이 정도 우리가 보고 온 거고요. 이 부분은 출제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임신합병증에 대한 거는 그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주로 나오는 영역 위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조하는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임신 소모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임신 소모라는 용어가 그 임신의 결과가 태아나 영아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임신 소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임신 소모도 우리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어요. 넓게 보자면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면은 다 임신 소모라고 그러는 거고요. 좁게 보자면 우리가 임신의 결과가 끝까지 출산까지 못 가고 중간에 소실된 거를 임신 소모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아가 사망한 것을 우리가 임신 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넓게 보자면 우리가 그 사망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기형으로 분만했다던가 미숙아로 분만했다던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좁게 보자면 사망한 것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임신 소모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협의, 그죠? 치명적인 임신 소모를 주로 얘기합니다. 임신의 결과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소실된 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임신 소모에 대해서 봤더니 자연적인 소모가 있고 인공적인 소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인공적인 소모가 더 많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인공유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공유산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모자보건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인공유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참고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있죠. 모자보건법에 인공유산을 허용하는 한계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법적 기준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약간은 변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공유산의 허용 기간은 28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로는 24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28주를 지우시고 옆에다가 6개월 또는 24주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인공유산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요. 우리가 법으로 허용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6개월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수로 따지자면 6, 4, 24니까 24주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했지만 지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자보험법에서 인공유산에 대한 허용 한계가 우리의 기준이 더 강화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허용 범위로는 뭐뭐 들어가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우리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허용합니다. 근데 허용 범위가 교재에 나온 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신박약, 혈류병 쭉 지우시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지금 현재로는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딱 두 가지에 한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시냐면 연골 무형성증 이렇게 쓰세요. 연골 무형성증. 여러분들 유전적으로 연골이 형성되지 않는 무형성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낭성 섬유종, 낭성 섬유종 요 두 경우에 한해서만 우리 유전학적 또는 우생학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래서 교재 질병 쭉 지우시고 요 두 경우다 이렇게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에 허용하냐면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허용합니다. 근데 교재에 풍진, 수두, 간염, 에이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범위가 쭉 줄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풍진 같은 거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거 쭉 지우시고 지금은 뭐만 허용하냐면 감염병 중에서는 풍진하고 톡소, 플라즈마증 이렇게만 허용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증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은 태반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감염되기 때문에 기형을 유발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풍진하고 톡소플라즈마증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요. 수두나 간염, 에이즈 같은 거는 태반 감염될 수 있는데 이건 초반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후기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감염될 수는 있지만 기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허용 범위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전염병 중에서는 요 두 가지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것. 여러분들 매독도 기형을 유발하는데 왜 허용하지 않는가? 매독은 만성이거든요. 요거는 임신 초기에 발견되거나 임신 전에 발견돼서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법적 기준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만 허용한다는 거 알으시고 나머지 그 인공유산 허용하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보건이다 보니까 보건학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 요거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모성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영유아 아동 건강관리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죠.